안녕하세요. 반전 미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이야기. 가족의 배신과 노인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서울 강북구 골목길, 30해 넘게 한결같은 자리를 지켜온 항균의 식당의 불빛이 꺼져갑니다. 72살 김항균은 주방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식당은 이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오늘 비빔밥 맛이 일품이었어요, 사장님. 마지막 손님의 인사에 항균은 수줍게 웃음 지었습니다. 주방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음식은 언어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작은 식당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지만 새해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활기가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항규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성이요. 아들 김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일한 아들 재성은 요즘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라며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저 가끔씩 전화로 안부를 물어올 뿐입니다. 아, 재성아. 무슨 일이냐?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항규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은 늘 그를 설레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성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러 번 돈을 요구해 왔고 항규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오면 얼마나 좋겠니? 항규는 기대감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는 게 티가 날까봐 신경 쓰였죠. 전에 아들이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라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성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넌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버지,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 다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재성의 말에 항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항규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함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재성이 사온 와인과 함께 항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식사 중에 재성은 유난히 아버지를 배려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항규는 아들이 권하는 음식을 기분 좋게 받아 먹었습니다. 와인 한 잔, 두 잔.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항규였지만 오늘만큼은 아들과의 시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더 마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끔 기억이 안 나는 일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항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었죠. 뭐, 가끔.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검사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로 고통받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괜찮다. 난 멀쩡해.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규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아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난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좀 쉬시겠어요? 한규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성의 부축을 받으며 침실로 향했고 침대에 눕자마자 의식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한규는 자신이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얀 벽,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그리고 팔목에 감겨 있는 환자 팔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한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납을 삼킨 것처럼 사지가 무겁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한규님 깨어나셨군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약병을 흔들었습니다. 여기는 마음 편한 정신병원입니다. 김한규님은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는 노인으로 등록되셨어요.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 테니까요. 한규의 세계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멀쩡해. 당장 내보내줘. 한규의 항의에도 간호사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알약이 들려 있었고 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었죠. 김한규님, 흥분하시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약을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한규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내 아들, 김재성은 어디 있어요? 그 애가 나를 여기 데려왔나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재성님께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를 매우 걱정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과 망상 증세가 있으시다고. 한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성이가 내 아들이 나를 여기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지난밤 함께 나눈 저녁 식사, 다정했던 대화들,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단 말인가?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첫 주에는 외부와의 연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재성님의 지시예요. 한규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을 주방에서 보낸 사람답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줄 알았죠. 일단 상황을 파악하자. 당황하지 말고. 간호사가 나간 후 한규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밖을 내다보니 2층 높이였고 쉽게 뛰어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한규는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군. 점심시간, 항규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그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병원 구조와 일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의 순찰 시간, 환자들의 행동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카메라의 사각지대. 여긴 교도소가 아니야. 분명 탈출할 방법이 있을 거야. 며칠간 항규는 모범 환자로 행동했습니다. 약은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변기에 버렸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항규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병원장이라는 남자가 진료실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항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잘 됐군요. 김재성님께서도 아버님의 상태가 좋아지시길 바라고 계세요. 특별히 당분간 면회도 자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55살의 김하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그녀는 마감을 앞둔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없으시네. 하영은 아버지 항규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명절마다 안부 전화는 꼭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영의 어머니와 항규는 하영이 10살 때 이혼했고 하영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항규는 재혼해 아들 재성을 낳았죠. 두 이부자매는 서로 거의 교류가 없었고 하영은 아버지와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작년 추석 항규에게서 온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하영아, 가끔 너의 소식이 궁금하구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짧은 문자였지만 하영은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모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셨으니까요. 하영은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이 시간엔 식당에 계실 텐데. 하영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항균의 식당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항규 사장님 계신가요? 아, 김 사장님이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식당은 제가 인수했습니다. 하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식당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하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팔다니. 더구나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하영은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의 스마트폰을 선물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치 추적 기능을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빨간 점은 서울 외곽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위치를 클릭해 확대했고 마음 편한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신병원?
이게 무슨 일이지? 하영의 머릿속에 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신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즉시 가방을 챙기고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영은 접수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한규님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의 딸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로는 아드님 김재성님만 등록되어 있는데요.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성은 이혼 후 태어난 이복 동생으로 하영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재성이가 아버지를 여기 입원시켰다고요? 언제요? 약 일주일 전이요. 치매 초기와 망상 증세로. 하영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고 특히 정신적으로는 매우 또렷하신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치매와 망상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꼭 봐야 합니다. 중요한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몇 번의 거절 끝에 하영은 마침내 가족 위급 상황이라는 핑계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안내된 하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한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버지는 훨씬 더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곧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 하영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하영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한규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정신병원에? 한규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내 동생이 나를 여기 가뒀어. 하영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규의 눈빛은 또렷했고 말투도 평소와 다름없이 명확했습니다. 치매나 망상 증세가 있어 보이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재성이가요? 그래. 내 집에서, 내 식당에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것 같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서 하영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성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그를 정신병원에 감금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자식의 배신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조심해, 하영아. 재성이는 영리해. 이미 내 명의로 된 것들을 많이 가져갔을 거야.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법학을 전공했고 비록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률 지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쌓은 인맥 중에는 유능한 변호사들도 여럿 있었죠. 병원을 나온 하영은 즉시 친구인 서지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원아, 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서지원은 노인학대와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하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지원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법원에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하자. 그리고 병원 측의 불법 감금 여부도 조사해봐야 해. 이틀 후 하영과 지원은 경찰과 함께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한규의 강제 입원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한규를 즉시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한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유의 기쁨과 함께 아들의 배신에 대한 깊은 상처가 그의 주름진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효도야? 한규가 병원장에게 던진 한마디는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영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한규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궈온 식당,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아둔 재산, 모두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예요. 재성이한테 모든 걸 다시 찾아올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불효자 아들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한규와 김하영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고, 맞은편에서는 김재성이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재판장 안으로 들어서며 한규는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성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계산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하는 듯 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한규가 불려나갔습니다. 김한규 씨,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 특별히 준비했다던 음식과 와인, 그리고 갑자기 의식을 잃은 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신병원 침대 위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할 때도 손님들과 대화하고 장부를 관리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치매나 망상 같은 건 없었어요. 한규의 증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재성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김한규 씨, 당신은 최근 몇 년간 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식당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죠? 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식당이 어려웠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꾸준히 운영해 올 수 있었죠. 재성 측은 병원 진단서와 여러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하영 측에서도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한규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식당을 완벽하게 운영했다는 단골 손님들의 증언과 한규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병원 의사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영 측 변호사인 서지원은 의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한규 씨를 진료할 때 표준 치매 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렸죠? 환자의 아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서지원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즉, 의학적 근거 없이 단지 김재성 씨의 진술만으로 진단을 내렸다는 말씀이군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재판은 점점 재성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재성이 불려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재성 씨, 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까?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이셨고, 어떤 이상한 행동이었죠? 재성은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했고, 대신 아버지의 나이와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지원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김재성 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직후 김한규 씨 명의의 부동산과 식당을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한규 씨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했죠. 이게 정말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인가요?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한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재성은 불법 감금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규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규는 하영의 도움으로 불법 매각 진행 중이던 식당과 집을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불안해했습니다. 하영은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식당을 다시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늙었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제가 도울게요. 사실 저도 늘 요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하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한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요리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고르는 법, 칼질 요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식의 비밀을 전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비결은 재료가 아니야. 정성이지. 내 마음을 담아 요리하면 그 진심이 손님의 마음에 전해진다. 하영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을 허물어 갔습니다. 한규는 딸의 유년 시절을 놓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하영은 아버지를 멀리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나누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식당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균의 식당은 이제 한영식당으로 간판을 바꾸었고 메뉴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과 저염식 메뉴를 추가했죠. 이제 셰프는 당신이야, 하영아. 난 그저 조언자로 곁에 있을 뿐이지. 한규의 말에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 파트너예요. 아버지는 매니저고 저는 셰프고요. 함께 이 식당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개업날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과거의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인근 실버타운에서 온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메뉴는 처음 봤네요.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이라니. 한 노인 손님의 말에 한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세대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죠. 단지 건강에 좋게 만든 것뿐입니다. 식당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노인의 재능을 되살린 레스토랑, 세대를 잇는 맛의 향연 등의 헤드라인으로 화제가 되었죠. 더 특별했던 것은 한규가 다른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실버 셰프 교실이 열렸고 여기서 은퇴한 노인들이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나누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은퇴한 노인도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 있으니까요. 항규의 이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한영식당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노인들의 쉼터이자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영은 아버지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항규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영식당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항규님 계신가요? 네, 제가 김항규입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진호라고 합니다. 김재성 씨께서 면회를 신청하셨습니다. 항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속 기소된 후 재성에 대한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간간히 들었지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언제 가면 될까요? 다음 날 항규는 하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재성은 구치소 생활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자신감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성은 항규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규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항규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니, 재성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던가? 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빚도 많았고, 그때 어떤 지인이 말하더군요. 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를 자식이 할 수 있다고.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는데 점점 그게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어요. 항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 그렇게 쉽게 아들의 탐욕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직도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 하지만 내가 나를 버린 순간 나도 널 버렸다. 항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규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항규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넌 내가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 내 절망을 생각해 봤니? 일흔 넘은 노인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감금당하고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해봤어? 재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넌 이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 난 널 미워하진 않아. 그저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눈물 흘리는 아들을 뒤로하고 항규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와 하영이 기다리는 차로 향하는 길, 한규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하영의 물음에 한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 그날 저녁 한영식당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한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하영은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서는 실버 셰프 교실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봉사자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규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셔서요. 한 손님의 말에 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름다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저 그 마음이 모일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죠. 한규는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중년, 그리고 노인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존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말이 느리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빛나야 하니까요. 한규의 이 말은 식당 벽에 액자로 걸려 있었고 모든 손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전 미담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김한규 씨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겪은 사연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이나 연락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전 미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